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토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전체로는 8번째 이제 주죠. 8번째 주에 우리가 토크 지난주에 시간했고, 이제 토크의 두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봉에서 토크를 받고 있을 때 그때 응력 중에서 이제 전단 응력이 되겠죠. 시어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회전각 이런 것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4장에서도 이게 이제 처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항상 평형 방정식으로서 반력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평형 방정식으로 그런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 그럼 이제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부정전개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부정전개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푸는 방법은 좀 복잡하지만 구조 자체가 복잡한 거는 아닙니다. 여기 그림처럼 우리가 이제 똑같이 어떤 두 개의 다른 부재가 하나는 예를 들어서 봉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바깥쪽에 이제 할로우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파진 그러니까 속이 빈 원통, 그러니까 할로우 샤프트라고 하죠. 그런 것이 같이 결합이 돼 있어서 그거에 같이 토크를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제는 힘일 뿐이지 이 문제하고 결국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두 개의 물질이 다른 봉을 알루미늄, 구리 이거를 잡아당겼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이 보이지만 이쪽의 힘과 이쪽에 걸리는 힘이 다른데 이 힘을 더하면은 이게 된다는 건 알지만 이것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부정전개 문제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토크도. 자, 이 토크가 이 안에 있는 봉을 비틀림을 일으키는 거 하고 그다음 바깥쪽에 있는 그 이제 할로우 샤프트를 비틀림을 일으키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T1 플러스 T2는 T가 된다는 건 알지만 더 이상의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에 관계될까요? 결국 이제 T1하고 T2하고 똑같이 나눠 가질 수도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그 솔리드한 봉이 굉장히 그 두껍고 그러니까 지름이 굉장히 크고 강한 재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가해진 토크는 거의 대부분 다 토크 T1으로 갈 겁니다. 이제 거꾸로 T1은 목재라든지 간단한 고무라고 생각하고 바깥에 있는 할로우가 굉장히 강한 두꺼운 그런 철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토크는 T2로 되게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것들의 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의 상수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T1하고 T2가 더해지면 T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는 얼마나 잘 돌아가는 회전각이 아니 compatibility equation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제 geometric condition입니다. 이제 기하학적인 조건들이 하나가 들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이 문제에서 똑같이 여기 델타 1이 델타 2였던 것처럼 이 문제도 똑같이 돌아가는 각도는 같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다라는 데서 나머지 하나의 이퀘이션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phi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GJ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그때 제가 IP라고도 쓰고 J라고도 썼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J가 동력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mass moment of inertia하고 이제 좀 같이 J를 쓰기 때문에 제가 IP로 쓸 때도 있었고 아니면 아직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J로 쓴 적도 있었는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GJ분의 TL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쪽에 있는 것들 봉에 대해서 1을 썼었고요.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조건으로부터 T1과 T2의 관계가 하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같이 풀게 되면은 이제 T1하고 T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회전각을 구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각 걸리는 힘을 구하는 데에도 우리가 변형에 관한 이퀘이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좀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령 뭐 여기서 뭐 치환을 해가지고 T2는 T-T1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T2는 뭐 이렇게 넘겨가지고 일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제 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파이도 우리가 어차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T1하고 T2를 전부 파이로 몰아버릴 수도 있겠죠. 뭐 그건 푸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그렇게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T1은 이제 이렇게 넘겨가지고 L over L분의 G1 IP가 파이다. 그 다음에 T2는 이렇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돼서 이거에서로부터 우리가 파이를 이제 구해낼 수 있겠죠. 파이는 뭐 이걸 통분하고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파이가 구해지고, 그다음 파이가 구해지면 나머지 T1하고 이건 원래 정의된 거였죠. T2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식 전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T1, T2하고 파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전개 문제란 평형 방정식 하나만 가지고는 이 두 개의 T1, T2를 이제 구할 수 없는 경우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풀이법은 어떤 변형에 관한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푼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부정정 비틀림 문제의 하나로서는 뭐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힘이 가해졌을 때 이제 우리가 평형 방정식은 R과 RA와 RB 이렇게 되는데, RA 더하기 RB가 P가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것처럼 이 문제도 이제 다이아미터가 다르고 뭐 재료는 지금 여기서 같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아니죠. A 대 B인 지점에 토크가 가해졌을 경우 각각의 토크에 걸리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 두 개 한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른손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회전을 여기다 그리면은 방향을 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것은 이 오른손의 법칙을 하니까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넘어가는 토크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것을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꼭 우리가 TB를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T0가 가해지는 경우와 TB가 가해지는 경우에 angle of rotation, 회전각을 구한 다음에 그 회전각이 0이다. B점에서의 회전각은 0이다.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제 풀어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로 하면 자, 요 영역에는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T0가 가해진데 그 중에 이쪽에서 TB가 가해지고 T0가 가해졌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앞에 방향으로 T0 마이너스 TB라는 요 사이에는 토크가 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 TB가 걸리겠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회전각을 구해보면 두 개의 방향이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로 놓고요. GJ분의 걸리는 토크하고 거기까지 길이를 놨을 때 그것이 이쪽으로 돌고 반대편으로 돌아서 결국은 이제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조건을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TB를 하나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풀이법은 TB라는 것이 평형방정식으로는 구할 수 없는, 평형방정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아는 것처럼 놓고 풀되 그것의 조건이 B점에서의 angle of rotation이 제로가 된다. 이런 조건을 넣어서 TB를 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뭐 이것을 좀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래서 뭐 TB는 이것들을 통분하고 넘기고 하면은 이제 이것을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통분해서 이제 역수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원래 있은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나머지 뭐 TA 구하는 것은 이런 이퀘이션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뭐 이거하고 대칭이 되겠죠. A 대신에 B를 바꿔 넣으면 되겠죠. 특별히 이제 이 경우는 크로스 섹션, 그러니까 단면적이 이렇게 다르지만
단면적이 같다고 이제 해보면 이제 IB하고 이제 IP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TA가 이와 같은 형태로 되고 TB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경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었을 때 리액션 포스를 RA와 RB 이거의 해법하고 이제 비교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전개 문제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토크가 걸리는 경우에 부정전개 문제는 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4장에서 했던 액츄얼 로디드 멤버에서는 아주 다양한 구조에서 부정전개 문제가 나와서 그때마다 좀 풀이법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토크에서는 이제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그젠플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크는 그렇다면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왕 구한 김에 시어 스트레스까지 구해보면요. A 쪽의 시어 스트레스는 JA분의 TA 그죠? 이쪽 부분이 걸리는 게 TA죠. TA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 레디어스니까 2분의 DA 그래서 이왕 구한 T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있죠? 여기서 TA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타우 B도 역시 마찬가지로 TB를 넣어서 그 다음에 다이아메터도 틀려지죠. 다시 계산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스트레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앵글 오브 로테이션은 이제 앵글 오브 로테이션은 A점하고 B점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은 제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그 토크가 가해지는 지점, 그 점의 앵글 오브 로테이션을 구해보면요. 자, 이것은 이쪽 부분에는 TA가 걸리고 이쪽은 TB가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TA로 그쪽으로 풀어도 좋고 이렇게 풀어도 좋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두 개가 같은 각이죠. 물론 반대 방향의 같은 각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둘 중에 어느 거를 해도 똑같이 이거를 넣든 이거를 넣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컨스탄트한 단면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 가운 지점에 이것은 이제 A, B와 G로서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액츄얼 로디드 멤버 이 여기 있는 문제하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이 문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에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제 컴포지트 샤프트라고 해서 두 개 어떤 이유로 해서 두 개의 다른 물질을 이제 firmly bonded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두 개가 굉장히 단단하게 엮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드를 붙이거나 뭐 용접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이것은 열간 그 피팅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 바깥쪽에만 열을 가해 가지고 열을 가하면은 아주 약간 그 단면이 좀 넓어지면서 구멍이 좀 커지겠죠. 그 사이에 안에 있는 봉을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상온으로 식히면 이것이 피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이 이제 열간 피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하면 상온에서 같이 움직일 때는 정말로 강하게 거의 뭐 우리가 본드를 붙인 거라든지 용접을 한 것보다 더 강하게 이제 피팅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한 몸체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두 개의 재질이 다를 때 거기에 이제 토크를 가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문제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T가 TA 플러스 TB가 되고요. 똑같이 이제 아까 문제하고 똑같이 compatibility of rotation, 로테이션이 똑같다는 조건으로 이와 같은 것을 풀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이제 J가 이렇게 32분의 파이 안에 거는 봉이고 바깥쪽은 속이 빈 원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푸는 방법은 똑같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TA하고 TB를 파이의 식으로 고치면 여기다 이 식으로부터 이제 T는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고 여기서 파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제 이런 피팅이 많기 때문에 타우 A하고 타우 B를 구해봤는데요. A 쪽의 맥시멈은 이제 표면이죠. 표면이 이쪽에서가 맥시멈이 되는데 그때 값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맥시멈 값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B가
이와 같은 B로서 타우 B가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났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지점에서 타우 A하고 타우 B가 있을 때 안에 있는 스트레스, 이게 같은 재질일 때는 어떻습니까?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분포를 가지죠. 그러나 이와 같이 다른 머티리얼일 때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얘는 이렇게 증가하고, 그래서 이게 값이 이 값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피팅 라인에서 보면 DA라는 게 피팅 라인이죠. 여기서 보면은 스트레스가 이 안쪽 면의 스트레스하고 바깥쪽 스트레스가 틀릴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계면에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안쪽의 스트레스는 이만큼이라면 이쪽의 스트레스는 이만큼인, 이제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의 스트레스가 이제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 그러니까 토셔널 바를 포함해서 어떤 봉에 토크가 가해졌을 때 거기에 파이와 그다음에 스트레스들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지금 이 토크를 받고 있는 순수한 토크만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원기둥 보는 이제 이와 같이 전체가 다 쉬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퓨어 쉬어라고 합니다. 퓨어 쉬어. 국어로는 순수 전단이라고 합니다. 전단만 받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재료가 전단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인장력은 다 제로인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4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방향이 바꿔지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바뀌면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인장력이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4장에서 했을 때 이렇게 액슈얼하게 받는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45도로 돌아가거나 뭐 다른 각도로 돌아가면 이 스트레스들이 좀 작아지는 대신에 시어 스트레스가 뭐 다시 생겨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크기는 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토크에서도 이와 같이 순수 전단이 받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각도가 틀려지면은 그것이 인장력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계산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런 웨지 엘리먼트를 사용하면 평형 관계는 어디나 다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와 같이 웨지 엘리먼트를 사용하면 이쪽 면은 그대로 토크가 가해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빗면은 새로운 이 빗면에 대해서 세타만큼 기울어진 빗면에서는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일단 이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 이것은 역시 평형 관계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위의 식은 우리가 늘 쓰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죠. x, y 축에 대한 평형 관계를 우리가 이제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평형 관계는 항상 전번에도 우리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평형 관계는 그대로 여기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스끼리 서로 평형 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 평형 관계는 힘이나 모먼트끼리 이루어지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뭐가 틀리냐면 스트레스에다가 넓이를 곱해야 그것이 힘이 되죠. 그래서 이 넓이를 곱하는데 넓이가 해당하는 그 넓이가 이와 같이 웨지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세타에 의한 힘은 시그마 세타의 이제 이런 빗면을 요쪽을 이제 우리가 요것을 A0로 여기서는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A0로 했고, 그렇다면은 요거는 더 커졌으니까 빗면이고 각이 꼈으니까 이제 코사인의 관계를 가지고 코사인은 나눠져야 더 커지겠죠. 그다음에 요쪽은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밑변분의 높이니까 높이는 A0의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자, 요것을 이제 가미를 해주면, 그래서 시그마 세타는 빗변, 이 코사인, 요게 이제 그 빗면의 넓이, 요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유니트 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2차원적으로.
그 넓이를 곱하면 그쪽 방향이 힘이 되고요. 그거의 x방향 성분. 자, 세타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x방향 성분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줬고요. 그 다음에 타우 세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타우 세타는 일단 마이너스 x방향으로 가죠. 약간이나마. 그래서 똑같은 넓이를 곱해주면 힘이 되고 그거의 사인 성분. 또 뭐가 있죠? x방향 성분은 이쪽에 타우가 있습니다. 타우가 있으면 그 크기는 타우에다가 A0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이것이 이제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곱하면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방향의 힘이 다 표현이 됐죠. 자, 이런 평형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요. 이제 똑같이 이거의 이쪽 방향 불력. 그러니까 이제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그다음 타우 세타는 그래도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타우 세타하고 거기에 면적, 그 다음에 코사인 성분.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이쪽에 타우하고 A0를 곱해주면 힘이 되죠.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이퀴에이션을 풀면 우리가 이제 시그마 세타하고 타우 세타를 구하게 되죠. 이것은 무슨 뜻이죠? 시그마 세타하고 타우 세타라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슈어밖에 없는 퓨어 슈어 상태이지만 세타만큼 돌아간 면에서는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 표시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이제 두 개를 막 풀어서 지금 식이 다소 좀 복잡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직교축이든지 간에 평행관계에 만족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길이 방향을 타우 세타 방향과 제가 t 방향을 여기 표시를 했는데요. 이 방향으로 평행관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쪽이 불력이 되게 됐지만 우리가 미지수로 생각하는 이 부분은 불력을 안 해도 되죠.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시그마 세타하고 거기에 대한 넓이, 그 다음에 불력을 안 하죠. 세타 방향이니까. 그 대신에 이 두 개가 불력을 받아야죠. 그래서 요거부터 해본다면 타우하고 여기가 A0 곱하면 이쪽 방향의 힘이고 그거에 이쪽 방향 성분. 각에 안 꼈으니까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하고 타우 요거는 A0 탄젠트 세타까지 해야 이것이 넓이죠. 거기다가 코사인 방향 성분까지 다 하면 이제 0이 된다. 뭐 식은 비슷비슷하게 복잡하게 되지만 다른 점은 뭡니까? 여기서 바로 그냥 시그마 세타를 구해버릴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이제 타우 세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결정된 시그마 세타 값은 이제 뭐 좀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시그마 세타는 이 식에서 보면은 A0는 다 지워지고 요거하고 요건데 요게 생각해 보면 이게 넘어오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요.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가 일로 넘어가면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고 사인으로 돼서 코사인만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두 개 다 똑같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돼서 이제 두 배의 타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것은 지난 챕터에서도 얘기했듯이 200각의 공식으로 표현하면 좀 그림도 그리는데 편리하고 우리가 피지컬한 미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200각의 공식으로 이제 고쳐 놓았습니다. 그다음 타우 세타를 구하면 이제 타우 세타는 요거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쪽을 정리해서 타우 세타를 구하면 이와 같이 타우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이와 같은 식이 나서 이것은 또 우리가 코사인 200각의 공식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타가 바뀌면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사인 세타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타는 사인 세타에 비해서 용수철처럼 이렇게 압축이 되는 형태죠. 왜냐하면 왜 두 배가 되는데도 압축이 될까요? 사인 세타가 반만 돼도 원래하고 똑같으니까 반만 줄여도 원래 값하고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통 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0에서 이제 파이까지 이렇게 되지만 그것을 2분의 파이까지 압축을 시켜놓은 꼴이 되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타우 세타도 코사인 세타를 압축해 놓은 이와 같은 그림이 돼서 가령 0도에서는 타우가 원래 타우고 그럼 당연하죠. 0도니까 원래 타우고 시그마 세타는 없었죠. 0도에서는. 왜냐하면 퓨어 슈어였기 때문에. 이제 90도에서는 이제 90도의 그림은 여기죠. 90도의 그림은
어떻게 되나요? 왜 갑자기 시그마 세타는 0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이런 상태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90도라는 거는 뭐죠? XY가 원래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XY가 90도만큼 돌아간 거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똑같은 것을 놓고 봐서 노멀 스트레스는 어차피 없죠. 노멀 스트레스는 어차피 없고, 시어 스트레스는 이렇게 좌표축을 놓고 보니까 우리가 좌표축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플러스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90도 돌려놓고 보면 이것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5도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세타가 맥시멈이 되죠. 시그마 세타가 45도에서 맥시멈이 되죠. 그리고 그 값은 타우 값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때 타우 값은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그림하고 같이 되는 거죠. 45도를 돌려보면, 이것을 45도를 돌려보면 이쪽 방향으로 인장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이거 마이너스 45도죠. 이걸 구하면 이제 마이너스 타우 세타가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타우 세타가 되는데요. 요 지점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는 압축력이 걸리고 이쪽으로 인장이, 그럴 것 같죠.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요. 이렇게 응력 상태는 이쪽으로 뽑아지려고 하니까 이런 인장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쪽으로는 압축이 걸리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왜 하느냐면 우리가 XY축 이런 것을 정할 때는 뭐 어떻게 정합니까? 뭐 수평한 것을 X축으로 잡고 돌릴 수도 있고, 또 뭐 길쭉한 부분을 X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긴 쪽을 X축으로 하겠다. 뭐 혹은 수평을 X축으로 하겠다. 그러나 재료는 어떻습니까? 재료가 XY축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큰 쪽으로 그냥 파손이 되게 됐죠. 우리가 재료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설계를 하기 위한 것인데, 설계를 하려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100메가파스칼이라는 재료가 항복 응력이 있다면 지금 있는 응력 상태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두께를 좀 더 넓히거나 기하학적인 조건을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하중을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혹은 안전율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재료역학의 목적인데요. 가령 어떤 재료가 인장에 굉장히 약한 재료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니까 인장력이 하나도 없네. 안전하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이 재료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 인장 응력이 크게 가해지기 때문에 이 재료가 굉장히 시어에 약한 재료라면 뭐 이 면으로 시어가 일어나서 이런 파단면이 생기겠죠. 이런 파단면이. 그러나 이 재료가 굉장히 노멀 스트레스에 약한 재료다. 그러면 45도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파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failure of pure shear를 받고 있는 스페시먼에 대해서 보면 이제 시그마 맥스의 크기는 이제 타우 맥스가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요, 연성 재료, 그러니까 탄소 함유량이 좀 적고 그런 재료들, 길게 쭉쭉 늘어나는 재료들이죠. 그런 재료는 시어 스트레스에 보통 취약을 하고요. 취성 재료는 탄소 함유량도 굉장히 많고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지만 뭐 크랙 같은 게 잘 나고 탁 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취성 재료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노멀 스트레스에 보통 취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성 재료 같으면 우리가 토션을 받았을 때 이제 이와 같이 파손이 시어면이 이면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근데 취성 재료 같은 경우 토션을 하는 경우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부서지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냥 단축 응력을 받는 액슈얼 로디딩 멤버에서는 어떻습니까? 연성 재료가 시어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성 재료가 이런 하중을 받는다면 이쪽이 가장 커서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취성 재료인 경우 이것을 받으면 취성 재료는 노멀 스트레스에 약하니까 뭐 역시 0도일 때가 가장 약하겠죠. 그래서 이런 파손 모드가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분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분필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 쉽게 하는 건데, 이 분필은 연성 재료일까요? 취성 재료일까요? 이 분필은 여러분들 뭐 짐작을 하겠습니다만 아주 극단적인 취성 재료입니다. 이거는 노말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한 재료고 탄탄하고 잘못 부러지고 뭐 깨지고 잘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취성 재료의 극단적인 취성 재료인데, 여기에 순수하게 토션을 주면 어떻다고요? 취성 재료는 노말 스트레스에 약하기 때문에 45도 면으로 나간다고. 여러분들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제가 순수하게 투션을 주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잡아당기면서 하면 안 되고요. 순수하게 투션을 준다면 이 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45도 면으로 나갔죠. 요 면이 인장력이 가장 강하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이것을 인장력만 가한다, 그러면 아까 여기 이야기했듯이 그냥 0도로 파손 방향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것은 2학기 때 우리가 재료역학 2에서 배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요. 만약에 그러면 액시얼 하중하고 토션이 같이 복합적으로 걸린다. 그러면 다른 어떤 각도에서 인장 응력이 맥시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잡아당기면서 토션을 가한다고 생각하면 각도가 어떻습니까? 좀 뭉툭하죠. 이제 45도가 아니고 다른 이제 그런 거 계산하는 방법을 하겠지만요.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실험을 이제 막 간단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성 재료는 노말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말 스트레스는 순수한 토션을 받을 때도 이같이 45도 방향으로 가장 큰 인장 응력을 갖는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inclined plane,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각도 말고 다른 각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이게 우리가 식으로 또 그래프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45도인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거기 관련되는 이제 우리가 변형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자, 시어 스트레스를 받는, 이제 우리가 토크를 받으면 순수하게 X축, Y축, 0도에서는 순수하게 시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러면 스트레인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타우가 그러니까 갬마, 그러니까 시어 스트레인이죠. 시어 스트레스는 G라는 전단계수를 관계를 가지고 마치 입실론이 영스 모듈러스 2의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이제 시어 모듈러스는 이제 이런 값을 갖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기를 45도 기울어진 데에서는 이쪽으로 인장 응력이 맥시멈이 된다. 자, 그렇다면 그때 스트레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토크를 측정하기 위해서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토크 셀이라고 하는 건데,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것은 노멀 스트레인밖에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45도 방향으로 이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멀 스트레인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스트레인을 가지고 토크를 거꾸로 구해내는 이제 그런 데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순수한 토크가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45도 방향의 입실론 맥시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후크의 법칙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단축 응력일 때는 이렇지만 여러 축 응력일 때, 지금 이 경우는 이제 2축 응력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후크의 법칙이 뭐 이런 식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입실론 x는 2분의 1에 시그마 x 마이너스 누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c. 자, 이런 식의 중에서 우리가 이제 프레임 스트레스, 이쪽은 이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제로라고 하고요. 이쪽에 스트레스가 이제 있지만 이쪽에 없는 게 아니었죠. 이쪽에 컴프레션 쪽으로 맥시멈이 있었죠. 앞에서. 이제 그것을 고려해 보면 그 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이제 여기까지만 쓴 거죠.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누 2분의 시그마 y 값인데, 요것은 플러스 타우고 요것은 마이너스 타우가 돼서
그것을 정리하면 이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의 스트레인 게이지로 측정을 하거나 그러면 나오는 스트레인은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이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토크가 가해지면 토크는 J분의 TR이라는 데서로부터 시어 스트레스죠. 시어 스트레스를 구해내고 그로부터 시어 스트레인을 구하고 시어 스트레인이 구하면은 이와 같은 액시얼 방향의 스트레인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것을 증명하겠지만은 탄성체를 나타내는 대표하는 탄성계수라고 하는 것이죠. 탄성계수가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영스 모듈러스 E, 그 다음에 포아손 레이셔 누 이걸 주로 많이 사용했고 지금 시어 모듈러스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별로 다루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벌크 모듈러스라는 겁니다. 부피 변화율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네 개의 탄성을 나타내는 개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료가 이게 네 개가 같으면 같은 재료입니다. 우리가 탄성 역학에서는 재료 역학에서는 그러니까 뭐 색깔이 노랗든지 빨갛든지 뭐 표면이 거칠든지 물러 보이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대표적인 문패에 해당하겠죠. 영스 모듈러스, 포아손 레이셔 누, 시어 모듈러스 G, 벌크 모듈러스 K 이렇게 네 개가 같으면 같은 재료고 다르면 다른 재료고 이렇게 재료를 대표하는 기계적인 성질인데 이것 중에 두 개만 독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개를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결정되는 서로 관계가 돼 있는 그런 상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식들이 이 식이죠. 시어 모듈러스와 영스 모듈러스의 관계. 이것의 증명은 재료역학 2에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쓰면 여기다가 이제 G를 써가지고 요만큼이 뭐 2분의 G가 되나요? 그래가지고 G를 쓰면은 이것이 입실론 X는 2분의 이제 갬마 이것까지 포함해서 2분의 갬마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쪽 방향의 스트레인은 이쪽 방향의 시어 스트레인의 2분의 1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토크셀을 설계한다든지 토크를 받는 부분에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45도로 이제 붙이는 경우에 그 출력과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인, 시어 스트레인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에 관한되는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할로우 서큘러 샤프트입니다. 할로우 서큘러 샤프트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구멍이 속이 빈 원통형 축이죠. 속이 비어있는 원통형 축에 토크가 4kN 미터 보통 이제 좀 크게 되면 kN 미터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제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알루미늄이 이제 G가 시어 모듈러스가 27기가파스칼이고요. 이제 할로우 샤프트니까 이제 외경하고 내경이 있을 텐데요. 이제 큰 지름이 80이고 작은 지름이 60이다. 자, 그랬을 때 이 할로우 샤프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장력 중 가장 큰 것, 가장 작은 것.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은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시어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 그다음에 시어 스트레인 중에 가장 큰 것. 혹시 인장 변형률이 있다면 인장 변형률분의 가장 큰 것을 구해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우선은 서피스에서 가장 크죠. 그죠? 이게 토크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인장을 받는 이런 인장을 받는 것은 이런 여기 넓이에서 다 같은 스트레스를 가지지만 토크인 경우는 단면에서 보면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제 커지게 해서 표면이 가장 크죠. 할로우 샤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로우 샤프트도 이렇게 할로우가 있으면 분포는 역시 R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는 없고 이런 분포를 가지게 돼. R에 비례하는 시어 스트레인을 가지게 되죠. 이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표면이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면의 맥시멈 스트레스는 이제 표면의 스트레스가 가장 커지게 되는데 그때 공식은 우리가 이제 J분의 TR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식화했었죠. 자, 그것에 이제 각각 그 할로우 샤프트에 대해서 각각을 넣어보면 J 값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J는 아까 구했는데 J라는 것은 에어리어를
R 제곱해서 조그만 DA를 여기 있는 DA에 여기다 R 제곱을 곱해가지고 그것을 적분을 전체를 한 거죠. 이게 원형 단면일 때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32분의 파이 D 4제곱이었죠. 그래서 이게 할로우인 경우는 바깥쪽에서 이제 안쪽을 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와 같이 할로우인 경우는 우리가 J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치만 토크는 T가 가해지고요. 표면은 이거 그렇다고 여기서 D-D를 쓰는 건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게 이게 비례하니까 2분의 D 이쪽에 R만큼이 가장 크다는 것을 표기하기 때문에 할로우 샤프트라고 해서 밑에는 D4승 빼기 스몰 D4승 이렇게 하지만 위에도 D-D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거죠. 항상 표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2분의 D를 사용한 겁니다. 그때 이제 숫자를 이제 넣어보도록 하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강의에서는 우리가 응력에 관한 것은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힘에 관한 것은 뉴턴, 길이에 관한 것은 밀리미터로 쓰기로 이제 그것을 매치를 시켰죠. 왜냐하면 원래 SI 단위는 뉴턴, 미터, 파스칼이지만은 미터란 단위는 너무나 큰 단위여가지고 우리가 쓸 때 맨날 그렇게 된다면 0.45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이 한다면 너무 작은 단위여가지고 맨날 몇백만, 혹은 몇천만, 몇억, 백억, 145억, 무슨 메가파스칼 이래야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편의를 위해서, 단위 서로 맞추면 되는 거니까 기가파스칼과 밀리미터와 뉴턴을 쓰기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단위를 맞추는 연습을 여기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미터는 이제 길이를 밀리미터로 하니까 80에서 이걸 만약에 미터로 그대로 한다면 0.08의 4승 빼기 0.06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80의 4제곱 빼기 60의 4제곱. 그 다음에 위에는 자 토크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토크는 요거 이제 32는 요 밑에서 올라온 거고요. 토크가 이제 4kNm/m라고 그랬죠. 자, 이것을 우리가 힘은 뉴턴으로 길이는 밀리미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킬로뉴턴이 뉴턴으로 가면서 10의 3승, 미터가 밀리미터로 가면서 10의 3승. 그래서 4kNm/m는 4 곱하기 10의 6승 뉴턴 미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서 가장 먼 레디어스 반경이니까 2분의 80. 그래서 이 숫자를 계속 계산기로 똑똑똑똑 계산을 해보면 58.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58.2는 이제 메가파스칼을 표시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할로우 샤프트에서 이런 문제는 앞에서도 풀었을 것 같은데요. 할로우 샤프트에서 토크를 받았을 때 어떤 기하학적인 것이 결정되었을 때 계산되는 이제 최대의 타워 맥시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섹션에서 우리가 하자는 것은 뭐냐면 이 방향 말고 45도의 방향에서 시그마 맥시멈하고 시그마 마이너스 45도에서는 시그마 미니멈이 나오는데 그것의 크기를 구하자 하는 거죠. 그것의 크기는 앞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것의 크기는 이제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 크기는 맥시멈이 타우하고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45도인 데서는 마이너스 타우하고 같아서 이제 이런 형태하고 이런 형태가 같은 형태라는 거죠. 그죠? 이게 똑같은 응력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옆면에서 봤을 때, 45도 면에서 봤을 때, 0도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틀린 거죠. 그 크기를 여기서 타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맥시멈은 타우하고 같게 되겠고요. 그래서 타우 맥시멈하고 같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58.2 메가파스칼. 방향은 어디냐면 이면, 세타가 45도 이면에서 가장 인장 응력이 크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분필을 토크를 이렇게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45도 면으로 인장 응력이 가장 큰 쪽으로 파손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봤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미니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미니멈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것은 압축 응력이 굉장히 약할 수 있으니까. 자, 압축 응력이 약한 재료에서는 그 크기가 마이너스 58점이 같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형률을 구하라. 변형률 스트레인을 구하라 하는 거죠. 스트레인을 구하. 시어 스트레인은 그대로 G분의 타워 맥스이니까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림처럼
이렇게 변하는 시어 스트레인이 이제 그것은 G로 그대로 나누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가파스칼로 나눠야 단위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야 스트레인이죠. 그래서 58.2가 메가파스칼이었고 G는 27기가파스칼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메가파스칼로 하면 27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 곱하기 10의 3승을 58.2로 나누면 그 나오는 숫자가 되게 작은 숫자가 되겠죠. 이게 10의 3승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0.002200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작은 숫자니까 10의 6승을 사용해서 표시하든지 아니면 2200 마이크로미터 퍼 미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우리 책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레인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호는 아닙니다. 푸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입실론 맥시멈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앞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자, 이건 결과는 굉장히 간단하고 해서 잘 이제 사용하는 관계식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심오한 것들이 들어있죠. 입실론 맥시멈은 2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그마 맥시멈 빼긴 누 시그마 미니멈, 그죠? 그런데 시그마 맥시멈은 타우였죠. 그리고 시그마 미니멈은 마이너스 타우였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타우. 그래서 2분의 타우 1 플러스 누인데, 자, 이것은 G분의 2G분의 타우를 쓸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재료 상수들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요게 갬마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갬마다. 자, 이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식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쪽 시어 스트레인의 반 정도 된다. 반이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또 하나 더 풀어보겠는데요.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션 튜브인데 그 튜브가 웰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튜브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냥 자그마한 거면 그대로 인발이라는 이제 익스트루전이라는 방법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맨드릴을 놓고 바깥에서 그냥 쇠를 밀어 넣어가지고 이만한 파이프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굉장히 큰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은 철판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용접을 하거나 리베팅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엮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어떤 방법은 이제 너무 크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철판을 잇게 되겠죠. 왜냐면 철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기다란 그 차에다가 앞뒤에 그 롤 하나씩만 달랑 싣고 가는 게 있죠. 그 워낙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그게 적량입니다. 그거 두 개만 실어도 이제 그 자동차가 그렇게 긴 게 필요한 거죠. 더 이상 실으면은 우리가 정해진 하중을 오버하기 때문에 더 싣고 다닐 수가 없죠. 그 두 개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통은 폭이 1.8m짜리 이제 혹은 또 작은 경우 90cm짜리 철판을 롤로 이렇게 감은 겁니다. 그것이 규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배지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규격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끊어서 이제 철판을 쭉 쌓아서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용접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많은 경우는 이것을 이렇게 되면 용접 라인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한 줄로 쭉 나선형으로 묶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기울기가 있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요 사이를 이제 웰딩을 하게 돼. 이제 뭐 웰딩을 할 수 있고 리베팅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지금 welded along a helical seam 이렇게 해서 나선형으로 된 것을 helical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seam이라는 것은 이제 용접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 접합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seamless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뽑아버리는 거고요. seam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seamed beam 이런 거는 이제 seamed beam인데 어떻게 되냐면 helical seam이죠. helical seam. 그것을 용접을 했습니다. 요 문제는 뭐 책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가 미국 단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죠. 꼭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사회 나가서는 미국 도면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 미국이 이제 많이 SI 단위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큰 나라이기 때문에 등치가 굉장히 커서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쉽게 바꿀 수 없으니까 산업체에서는 아직도 인치라든지 이런 단위를 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문제를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이아미터는 6mm고
이것은 이제 굉장히 크다란 어떻게 보면 thin world 이제 베셀이겠죠. thin world라는 것은 반경에 비해서 이제 두께가 굉장히 얼마나 얇으냐. 보통 10배 이상, 10배나 5배 이상 되면은 이제 thin worl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thin world가 아닌 것은 아주 두툼한 거죠. 뭐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된다는 그런 거는 아주 그 벽이 굉장히 두껍죠. 이제 그런 거 아닌 것은 보일러라든지 우리가 압력 용기, 뭐 컴프레서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thin world 이제 베셀, 뭐 실린더 이렇게 얘기할 수, 튜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찌름인지 바깥찌름인지 이런 게 정확하게 뭐 크게 구별 안 했습니다. 어쨌건 다이아미터가 6인치이고 6인치면 12cm 정도, 15cm 정도 되겠네요. 15cm 조금 넘겠네요. 그다음 thickness는 4분의 1인치다. 그리고 요 각은 각도가 파이가 50도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용접부의 all이라는 것은 뭐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게 allowable의 약자입니다. 그 허용 용접부의 웰딩부는 웰딩부 자체 우리가 이제 어떤 그냥 금속은 그냥 인장 응력의 허용 응력 혹은 압축 응력에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의 허용 응력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그것은 방향이 관계없죠. 근데 웰딩을 한 것은 웰딩이라는 것은 한쪽이 굉장히 얇은 그 철판 같은 거죠. 그 웰딩 면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웰딩 면에서는 그 웰딩 면을 떨어뜨리는 이제 필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제 떨어뜨리는 응력과 웰딩 면을 밀어서 부러뜨리는 그런 허용력으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작은 종이를 이제 풀 붙였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떼는 방법이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떼는 방법이 뭐 좀 종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얇은 나무를 2개 붙였다고 할까요? 그러면 한 방법은 그 사이에다가 뭐 정을 넣어가지고 떼가지고 하는 뭐 종이라면 이렇게 까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필 스트레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는 인장 응력을 이기고 파손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인장 응력을 이기고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밀어서 뭐 잘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밀어서 떨어뜨리는 방법이죠. 이것은 뭡니까? 이 용접면의 시어 스트레스, 허용 응력을 이기면서 파손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용접부에서의 그 allowable 스트레스가 15kg, 이제 KSI라는 것은 키로 PSI를 좀 약해서 쓴 겁니다. 키로 파운스, 키로 파운스 퍼 인치 스퀘어. 이 단위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길이는 인치, 그 다음에 힘은 파운드. 그렇게 쓰면 PSI가 되고요. KSI는 이제 힘을 키로 파운드를 쓰면 되겠죠. 그랬을 때 가해줄 수 있는 토크는 얼마? 거꾸로 이제 이건 설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여태까지 우리가 푼 거는 토크가 얼마일 때 스트레스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건데 거꾸로 풀면 되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용접부에 걸리는 시어 스트레스는 얼마이냐, 이걸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45도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세타로 보면, 자, 이게 45도니까 요거는 4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이 우리가 이 면에 비해서 40도 기울어진 면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뭐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40도라고 해도 좋고요. 우리가 어쨌건 여태까지 공식으로 유도한 세타에 대해서 생각하면 4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제 0도에서 x 세타라는 것은 이쪽에 x고 이제 세타 이러니까 이런 시어 스트레스를 얘기하죠. 시어 스트레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분의 TR. 그런데 J는 할로우니까 2분의 파이분의 바깥지름의 안지름인데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이 J는 할로우인 경우는 결국은 이거의 정의로 다시 들어가 보면 우리가 J의 정의가 이거죠. 자, 이런데 R이 전부 다 같은 겁니다. R이 얼마냐면 그냥 R 제곱이고 R이 전부 다 같다. 그러면 넓이만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건 얇은 띠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두께하고 두께가 T지, T. 그 다음에 2파이 R. 원의 둘레. 그걸 딱 잘라가지고 길게 띠로 만들면 이게 넓이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표시해도
뭐 실제로 숫자로 계산해 보면 유효 숫자 뭐 5자리, 6자리까지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훨씬 쉽죠. 그래서 이건 대략 2파이 r 세제곱 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해도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뭐 만약에 인수분해를 한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인수분해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중에 이것은 t죠. 그다음에 이것은 평균값이니까 2r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것은 뭐 약해서 우리가 2r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요거를 하면은 이제 이거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건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든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든 thin world, 굉장히 두께가 얇은 반경에 비해서 그런 어떤 vessel, pressure vessel이라든지 용기, 이제 그런 얇은 데에서는 J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J를 그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2파이 R 3제곱분의 T가 되고요. 그 다음 T는 그대로 T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2분의 T가 되겠죠. 뭐 이것도 정확하게 바깥지름이냐 안지름이냐 이렇게 원래는 나눠야 됩니다만은 워낙 얇기 때문에 그냥 2분의 T로 통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써보면 T 곱하기 2분의 D는 이제 3인치가 되고요. 인치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2파이의 R 3승은 R은 어떻게 씁니까? R은 이제 이거는 표면이고 이거는 중간 정도 되니까 전체 3에서 지금 이게 바깥쪽이 여기 3이죠. 3에서 중간 정도 되니까 여기서 thickness의 반을 뺀 겁니다. thickness가 4분의 1이니까 thickness의 반을 뺀 것이 요 R이라고, 중간까지의 R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R의 3승, 그 다음에 이제 T, thickness를 곱하면 여기 나오는 이제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의 문제들은 T를 주어지고 타우를 구하는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이것이 주어지진 않았지. 근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인데요. 주어진 건 이거죠. 근데 이것은 타우하고 관련이 있죠.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노멀 퓨어 쉬어를 받는 데서도 퓨어 쉬어가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40도 기울어진 면에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인장력을 받는다는 것을 좀 전에 공부를 했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이제 0.0484고 그 다음에 40도니까 사인 80도로 하면 이것은 0.0792T가 됩니다. 토크에 대해서.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allowable stress가 15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제 이거를 구하는 문제였겠지만 지금 15가 되게 이제 15인데 이것은 KSI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15 곱하기 뭐 그대로 KSI 써도 나오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15 곱하기 요게 이제 15가 allowable stress죠. 그죠? 요게 KSI니까 10의 3승은 요거죠. 요거 0.0792 곱하기 T다. 그래서 여기서 T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 것은 단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파운스하고 인치하고 되겠죠. 그래서 이제 킬로 파운스 인치를 쓰면 여기다 다시 이제 뭐 10의 3승으로 나누면 이제 값이 되겠죠. 뭐 그런 것은 킬로만 이제 앞에 접두사만 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10의 3승만큼 왔다 갔다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나머지 문제로 그럴 경우 그러면 이 웰딩 방향에 웰딩이 걸리는 시어 스트레스는 얼마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게 매개지요. 원래 시어 스트레스는 얼마인지를 이 식에서부터 거꾸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타우 스트레스 0.0804 토크를 지금 189.4kg 파운스 인치를 넣었으니까 이제 KSI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코사인.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구하지는 못하고 이것에 이제 시어 스트레스로 갔다가 거기서 구하는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이용하면 새로운 이제 이것이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가 이것을 토크를 받기 때문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15.23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리면 그냥 15.23 그리고 끝인데 그것이 웰딩 방향. 이렇게 웰딩 방향을 생각하면 웰딩을 노멀 스트레스로 이제 파손시키려고 하는 필 스트레스는 15 KSI고, 그래서 밀어서 하는 경우는
64ks. 그래서 잘 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작기 때문에, 보통 작기 때문에, 뭐 작은 거는 뭐 우리가 분리를 시킨다는 관점에서는 불리한 거죠. 이제 분리를 시킨다는 관점에서는 불리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밀어서 떨릴 생각을 잘 안 하겠죠.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예제를 보면, 이것이 왜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냥 시어 스트레스로 영도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인클라인드 플레인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구하는지, 이제 그런 두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료라는 것은 뭐 X축, Y축 이런 거 모르니까 뭐 노멀 스트레스가 큰 쪽으로 나간다. 작은, 뭐 아까 분필을 예를 들어봤지만요. 그다음에 뭐 시어 스트레스가 큰 쪽으로 나간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세타가 정해진 경우지, 이와 같이 이제 용접 라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도대체 그쪽 방향으로는 스트레스가 얼마가 되는지. 왜냐하면 용접이라는 것은 그 방향의 어떤 허용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제 인클라인드 플레인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재료역학에서 많이 계산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나중에 기계 설계라든지 우리가 어떤 동력 설계, 실제로 회전하는 기계를 설계하고 그럴 때 사용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공식을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기계 설계나 이런 데서는 자세하게 이것을 유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자, 우선 우리가 SI 유니트에서 봤을 때, 그 이제, 워크예요. 이거는 워크.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토크라는 것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전하는 거니까 보통 각속도. 이제 각속도는 SI 단위로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우리가 보통 RPM을 많이 사용하지만요. 왜냐면 이제, 이거 세크라는 것이 SI 단위니까. 그 다음에 P는 이제 공률이라고 하는 거죠. 일률이라고 하는 거죠. 일률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이율이죠. 얼마나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지 이런 걸 할 일률로 해서 이제 이것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는 줄 퍼 세크를 얘기하죠. 자, 이런 단위들을 우리가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우선 워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크가 여기서 이제 가해진다. 모터로 가해지든 뭐 크게 봤을 때 모터로 가해지는 경우, 이제 엔진으로 가해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모터인 경우는 보통은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바람에 큰 힘을 내긴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감속을 해가지고 감속을 하면 토크가 커지고 속도는 줄어들고 파워가 똑같을 때요. 뭐 엔진 같은 경우는 힘은 토크는 빵빵빵빵 크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제 모터처럼 그렇게 음극 양극을 돌아가면서 빠르게 돌리는 건 힘드니까 이제 거꾸로 이것은 이제 많이 가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속비를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몇 가지 기아의 단이 있듯이 속비를 바꿔가면서 이제 거기에 맞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건 이것은 토크만 가해지는, 여태까지 문제는 그냥 토크가 가만히 가해지는 경우만 했지만 돌면서 토크가 가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모터에 의해서 돌고, 이것이 뭐 공회전, 우리가 뭐 자동차로 얘기하면 뉴트럴을 놨다 그러면 그냥 맹 돌죠. 그것은 뭐 밖에 걸려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축이 돌 뿐입니다. 모터가 돌면 도는 대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자동차 드라이브에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뭐 윈치로 뭘 돌린다든지 기계 장치를 뭐 돌려가지고 에어컨을 돌린다든지 뭐 엘리베이터를 위로 올리고 내린다든지 하면은 저항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축의 토크를 받게 되죠. 자, 어쨌건 그 토크가 T를 받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의 각속도를 우리가 W라고 한다면, 그때의 워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1이라는 것을 이렇게 힘이 이렇게 가해지는데, F가 가해지는데 델타만큼 D만큼 같다. 그러면 이때 1을 F 곱하기 D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에서는 토크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그러면 단위가 서로 이제 맞아지죠. 토크의 단위하고 1의 단위하고 FD하고 같으니까요. 파이는 이제 단위가 없는 거니까 라디안으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거에 대한 1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크가 파이만큼 돌았다. 이제 그런 경우 1은 T5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일률이죠. 이 파워는 그것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제 물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뭐 변동이 이제 시간에 대해서 뭔가 변동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보통은 그냥 W를 델타 W분의 델타 T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이 파워겠죠. 자, 그런데 요것은 W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 대신에 토크가 일정하다고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고 그 각 회전각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각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보면 이제 P가 TW 이렇게 공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위를 맞추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와트는 뉴턴 메타와 라디안 퍼 세크, 그죠? 이렇게 쓰면 모든 단위가 맞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런 단위를 많이 RPM을 사용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단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 공식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W는 라디안 퍼 세크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게 SI 단위죠. 그러면 이제 프리퀀시는 각속도분의 1입니다. 그래서 주기분의 1이 돼가지고 이것은 헬츠를 사용하는데 헬츠라는 거는 1초에 몇 번 회전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회전이라는 거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1/s s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자, 그렇게 표현한다면 W는 2파이 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W는 회전수 몇 바퀴 도느냐. 그러면 몇 바퀴를 돌면 2바퀴 돌았다 그러면 각도는 얼마큼 돌아갔습니까? 2파이 곱하기 2, 4파이만큼 돌아간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1초 동안. 그래서 이것을 2파이 F로 표현할 수 있어요. F라는 걸 헬스면. 그러면 P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TW를 우리가 W 대신에 오메가죠. 오메가 W가 아니라 각속도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 레볼루션 RPM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보통 이것은 이제 1분 동안에 몇 라디안이 아니고 이 R은 몇 레볼루션입니다. 그러니까 1분 동안에 몇 바퀴 돌아가느냐. 그러면 그거하고 F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1분 동안에 프리퀀시는 1초 동안에 몇 회 돌아가느냐. 만약에 2회가 돌아간다고 하면 1분 동안에는 120번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60을 곱하면 되죠. 자, 이런 식들을 종합하면 P가 어떻게 되냐면 F 대신에 60분의 N이 되고 그 다음에 T하고 이거에 아까 우리가 라디안 버 대신에 레볼루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2파이가 들어가게 되죠. 요것은 라디안 퍼 미니트, 라디안과 레볼루션 사이가 2파이, 회전과 몇 회전이냐와 몇 라디안이니까. 왜냐하면 1회전이 2파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나오는 2파이. 그 다음에 RPM의 미니트, 1분하고 1초 사이에서 나오는 60. 이런 것들이 요 식에 비해서 이제 이것이 오메가가 N으로 바뀌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식을 다시 T의 식으로 고쳤으면 이제 2파이분의 뭐 60 이렇게 따로 쓰고요. 요거죠. 그다음에 이제 n분의 f 그래가지고 T를 9.549 NP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단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와트. 그리고 이거는 RPM. 이것은 뉴턴 미터. 자, 이렇게 단위를 맞춘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로. 자, 그런데 보통 와트는 좀 작은 단위입니다. 와트는 우리가 이제 일률의 단위로 우리 모터 같은 거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 와트짜리는 없죠. 와트는 전구나 사용할 때나 사용하는 거고 뭐 조그만 모터들 사용할 때 하는 거지. 이제 보통 킬로와트가 많기 때문에 킬로와트로 바꿔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9.5459를 여기서 킬로와트를 100을 쓸 걸 여기서 아니지. 와트로 하면 4000을 써야 될 걸 킬로와트로 쓴다면 4를 넣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000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널리 쓰이는 식이 이 식입니다. 뉴턴 미터하고 킬로와트하고 RPM으로
뭐 이거는 뭐 크게 그 어려운 이론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파워가 T 오메가다라는 것을 단위를 맞춘 거에 불과합니다. 이 단위에서는 와트였고 뉴턴 메타였고 라디안 퍼 세크였던 것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뭐 킬로와트와 뉴턴 메타와 킬로와트와 RPM으로 바꿨을 때 이제 식이 9,549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간단히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면 같이 모태로 뭐 돌아가는데 바깥이 D고 뭐 D다. 자, 그랬을 때 이거의 엔진의 마력은 30마력이 아니지 30kW일 때 이거의 쇠의 허용 응력이 42메가파스칼이라면 RPM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크가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이아미터는 얼마를 설계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축을 설계하는 이제 참 기본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파워를 빨리 토크로 고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워가 이렇게 됐을 때는 거꾸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T1은 뉴턴 메타로 고치면 바로 이제 이 식이 돼서 여기다가 RPM과 500rpm과 30kW를 넣으면 요거를 안 넣으면은 바로 요 숫자가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이 공식에 넣으면 이게 573 뉴턴 메타가 되고 T2가 되면 71.9 뉴턴 메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태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죠. 이제는 자, 요 과정을 이제 하나 기계 설계에서 많이 다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야 타우 얼러블이 줬으니까 타우 맥시멈이 J분의 TR이니까 이제 원형인 경우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이아미터를 구하면 이제 거꾸로 3분의 1승에 이렇게 돼서 이 숫자를 넣어서 뭐 42메가파스칼 16 그다음 토크는 뉴턴 밀리미터로 왜냐하면 단위를 밀리미터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넣으면 나오는 값이 41.2mm고 RPM이 틀려지면 뭐가 틀려지나요? RPM이 틀려지면 여기서 파워가 틀려지죠. 예, 파워가 틀려지고 파워는 같으면 토크가 틀려지죠. 그 RPM이 4000일 때는 이제 토크가 훨씬 더 작아지죠. 같은 마력에서 빨리 돌면은 그 토크가 작게밖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다이아미터는 이제 20.6mm이다. 자,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한 토크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액슈얼 로디드 멤버라든가 이런 것은 단면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단면이 원형이든 어쨌든 이거의 스트레스는 에어리어를 P로 나누면 되는 거죠. 뭐 별 모양이라도 뭐 아이빔이라도 똑같이 단면적이 얼마로 나누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나 토크를 여태까지 유도한 J분의 TR이라든지 뭐 파이는 회전각은 GJ분의 TL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형 단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들이 원형 단면에만 잘 맞도록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난서큘러 바에서는 어떻게 되겠는지. 자, 난서큘러 바를 하면은 이것이 그대로 원형인 경우는 원형 바에 토션을 가면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각 단면은 돌아갔지만 겉모양은 그대로 원기둥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원기둥이 아닌 것은 이와 같이 와피지라는 것이 일어나요. 이런 것다 와핑이 일어난다. 와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국어로 하면은 뭐 왜곡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뭐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상작각 같은 거 그러니까 뭐 형광등 같은 거 싼 골판지로 된 상작각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을 토크를 준다고 생각하면 네모가 네모로 곱게 안 돌아가죠. 뭐 좀 찌그러지는 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을 실험해 보거나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이런 네모가 네모로 안 남아 있고 이런 이제 현상을 갖다 우리가 와핑이라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태까지 했던 그 토션 공식들이 하고 좀 틀립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탄성론 복잡한 탄성론을 풀든지 아니면 실험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근사를 시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네모다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J를 구하면 이제 이와 같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타워맥스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하고 타워맥스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좀 틀리기 때문에 한 30%까지 틀린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다음에 요와 같은 이제 개수 요 모양과 비슷한 개수를 사용하고
여기서 알파라는 거하고 베타를 사용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근사식으로 보통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폭경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사각형인 경우는 알파가 0.208, 베타가 이런 테이블이 우리가 이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사각형이 점점 커질수록 이제 어떻게 점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판인 경우는 이제 3분의 1 쪽으로 두 개 다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3분의 1 쪽으로요. 이 3분의 1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넓적해지나요? 넓적해지고 이렇게 넓적해질수록 그 이제 알파 값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는 좀 더 작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정사각형일 때 가장 넓적해질수록 이제 이 베타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이제 회전각은 좀 적어지는 이런 근사식을 사용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탄성론 책이라든지 여러 테이블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하지 않고 이런 팩터를 넣어가지고 뭐 이제 보정식이죠. 보정식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방법.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것은 테이블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 토크 이론들은 전부 원형 단면 혹은 이제 할로우, 속이 비었지만 원통인 거기에만 잘 맞지 다른 부분에서는 뭐 1, 2% 틀리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이 이제 틀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복잡한 방법으로 우리가 학부에서는 좀 하기 힘든 방법으로 탄성론이라는 걸 하든지 아니면 실험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표로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보정계수를 사용해서 사용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토션 이런 토션의 하중을 받는 그런 봉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것이 2학기 재료역학 이해하다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배웠던 단인장이라든지 밴딩이라든지 토크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문제도 이제 풀지만 우선은 1학기 때는 한 멤버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제 이번 우리가 챕터 이제 2주에 걸쳐서 한 것은 토크에 대해서 토크를 받고 있는 부재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고 회전각은 어떻게 되고 설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나머지 남은 5시간, 5주 정도는 주로 이제 밴딩에 대해서 쭉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밴딩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똑같은 물체가 있더라도 횡방향의 하중을 받아서 휘거나 뭐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건물에 있는 이런 어떤 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는 전부 다 하중을 횡방향으로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휘임이 일어나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